자, 3절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프레시 워터를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제 쓸 수 있을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데,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낭비를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 이게 경계가 없는 진짜 공유하는 자원이고 먼저 쓰는 사람이 장땅이다 보니까 바다나 호수, 국가 간에 걸쳐 있으면은 누가 오염시키건 이거는 책임 소재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논점입니다. 어쨌든 개인들 간에는 가격을 현실화하고 지하수라든가 이런 어떤 공유 자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또 근본적으로 가자라고 그러면 인구 증가가 완화되는 거, 이 문제를 빼놓고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죠.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라고 그러면 물이 필요한 사람이 또 많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생태학적 발자국을 봤을 때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음으로써 생기는 물 부족 현상,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는 인구 증가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들은 모든 환경 문제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하수층과 삼림 등 담수를 보존하는 생태 시스템. 궁극적으로 삼림이 풍부하고 나무가 잘 자라고 있으면 물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담수가 프레시 워너가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화를 막고 숲을 보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조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얘기기도 하죠. 실제로 전 세계 분포를 보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의 한 65에서 70% 정도는 낭비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대략 간단하게 손 씻는 물, 그런 정도. 사실 그거 가지고 세차도 할 수 있죠. 그 정도 가지고 화장실 내리는 물도 쓸 수 있죠. 뭐 그거 가지고 화단에 물 주는 것도 할 수 있죠. 그걸로 지하수를 또 충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손만 한번 살짝 씻어도 바로 하수도로 가서 다른 모든 물과 똑같은 정화 처리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에너지의 낭비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물의 한 3분의 2 이상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을 낭비하는 업종에 오히려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이 가고 있는 어떤 산업 구조, 이런 얘기들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죠. 일단 그래서 농업 관계에서는 또 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게이션 하면 관계라고 그러죠, 관계. 관계 농업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서 이제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을 가지고 농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농업을 얘기해요. 물이 많이 필요한 농업이죠, 보통.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좀 더 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업 방안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 자, 이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림들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식의 논농업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물을 많이 제일 쓰는 그런 형태의 농업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물을 필요한 곳에만 적당하게 쓰는 그런 형태의 농업인데, 이런 것들이 특별히 또 스마트 시스템과 연결되면 불필요하지 않고 식물에게 필요한 물만큼을 적당하게 공급하는 그런 더 시스템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지속 가능하게 물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들이 나오고 있죠. 앞에 나와 있던 것들이 이제 반복이 한 번 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at can you do?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뭐 당연히 이제 물을 절약한다는 건 개인의 행동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레이 워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레이 워터. 그레이 워터라는 건 미국 영어로는 이제 화이트 워터, 블랙 워터가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상수도고 하수도가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레이 워터를 가운데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중수도, 가운데 중자를 써요. 이건 뭐냐? 상수도 물 중에서도 가볍게 오염된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손을 씻은 정도, 뭐 세수를 한 정도, 그런 것들 바로 정화를 할 필요는 없죠. 그것들을 적당하게 모아서 다시 써먹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간 정도의 깨끗함을 가지는
중수도 시스템, 말하자면 재활용된 물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의 어떤 호텔만 가더라도 이런 중수도 시스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 손을 씻은 물이 바로 흘러 들어가서 변기에 물탱크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플러싱을 할 때 그 물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거의 본 적 없죠. 우리나라는 은근히 짜잘한 거, 어떤 물을 좀 소소하게 아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대범한 경향이 많아요. 좀 크게 쓰는 경향들이 많죠. 어쨌든 이 재활용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 국가에서 어떻게 강요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사절은 물 부족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물 문제의 또 다른 이면. 자, 물 부족의 또 다른 이면에는 뭐냐? 물에 지나친 폭주가 있어요. 폭주. 폭주라고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한마디로 홍수가 되겠죠, 홍수. 사실은 사막화에 이면에 홍수가 있어요. 홍수하고 사막화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지구온난화 시대의 굉장히 모순적인 지구 환경의 모습이에요. 한쪽에 홍수가 나고 한쪽에선 가뭄이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균적인 어떤 강수량은 일정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한쪽에는 가뭄으로 한쪽에는 홍수로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기상 이변 시대의 강수량 분포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림으로 내려가 봐서, 자, 홍수가 나는 원인은 어떻게 보면 명약관화해요. 원래 보통은 강이 흐르고 있고요. 강이 흐르기 이전에 비가 잘 내리는 곳이 원래는 숲이야. 그러니까 숲이 어떻게 됩니까? 비를 머금고 야금야금 자연계를 이제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벌목되고 사막화되고 도시화된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물이 그냥 거의 그것들이 어떤 정체되거나 머금을 틈이 없이 바로바로 하천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그냥 다 범람하고 홍수 가운데 다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 나라 전체의 상당 부분이 플러드 플레인, 그러니까 범람원이라고 그러는데, 강 유역에 이렇게 일정하게 1년에 한두 번씩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는 그런 땅을 얘기해요. 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국토를 보면요, 저 북쪽으로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남쪽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지대가 낮아져요. 그리고 바다까지 연결돼. 그러니까 북쪽에 비가 내리면은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 있는 마을과 또는 주거지를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주기적인 홍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북쪽에 있는 산림 지역들이 많이 파괴되어서 더욱더 심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면요, 와, 이게 이런 홍수가 1년에도 뭐 한두 번씩 꼭 나니까요. 이 친구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거의 가슴빼기까지 물이 차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사람들 혼비백산하고 난리 나겠죠, 그냥. 근데 얼굴이 너무 그냥 뭐랄까 평안하지. 아, 올해는 뭐 가슴빼기밖에 안 찼네. 작년에는 그냥 머리까지 찼었는데, 거의 이런 분위기죠, 거의. 자, 이 재난이 일상화된 나라의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재난이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집을 이 고상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물이 흘러가도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집이에요. 고상식 주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지어가지고 버텨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을 물 위에 뜨는 구조로 만들어. 그래서 비가 적당히 내린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보트 피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이 나라에서도 또 못 사는 사람들, 저소득층은 이런 식으로 홍수를 맞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재난과 또 이 가난이 겹쳤을 때 이렇게 생기는 아주 이제 비참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이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도요, 사실 부자들은 큰 영향이 없어. 중세 때 흑사병 때도요, 문헌을 보자라고 그러면 그때 흑사병이 일어나니까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시골로 내려가서 한적한 곳에서 병을 피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도시를 떠날 수 없는 거기 있는 노동자들, 뭐 여러 가지 종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병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이 바이러스 팬데믹도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뭐 직장, 가게 한 몇 달 쉬고 까짓거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피해 있고, 뭐 그러면 큰 문제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어떤 위험한 지경에도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제대로 없으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또 상당 부분이 있어. 질병은요, 항상, 이 재난은 항상 가난한 사람을 먼저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라는 것이죠. 홍수도 이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양극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홍수를 막으려면요, 딴 거 없고 일단은 숲을 보존하는 것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길에 지나치게 도시화를 일으켜가지고 홍수를 갖다 유발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뭐 댐을 놓아가지고 인공적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고요. 5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단원이 되겠는데, 워터 폴루션,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겠죠. 딱히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결국은 실천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염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염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이제 집중을 하는 쪽으로 사회적으로 자꾸 넘어가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고 나서 그 오염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항상 늘 더 큰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염은 항상 원천 방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프리벤션이 항상 더 중요합니다. 프리벤션. 그러니까 원천 방지하고, 그리고 정화하는 기술도요. 되도록이면은 자연적인 정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살포한다라든가 화학 처리를 해서 정화를 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편에서 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편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DDT 얘기했잖아. DDT 얘기하고 레이첼 칼슨 얘기했잖아요. DDT란 약품을 쓰면서 실제로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여자분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에서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 책으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연적 정화 방법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반복되지만 and slow down the population growth rate, 인구를 뭐 감소시켜야 된다,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금 폭증하는 폭증세를 이제는 캐리잉 커패시티로 완만하게 가져갈 때가 됐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우리가 빨리 인구 증가율을 완만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수질 오염 같은 경우는 포인트 소스가 있고 논 포인트 소스가 있어요.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는데, 포인트 소스는 어떤 지점에서 흘러나오는 게 관찰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폐수나 아니면은 무슨 배출물을 흘려보낸다. 그러면 그 굴뚝, 하수도, 거기서 오염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어가 가능하죠. 그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논 포인트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대상이 흘러나오는지 막연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체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전반적인 폐수라든가 전반적인 스모그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어떤 소스에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딱 찍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논 포인트 소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다루기가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수질 오염의 여러 가지 타입입니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나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뭐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 오염원은 이제 병원균,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죠. 병원균들. 그러니까 병균에 오염되는 것들. 이제 요새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막아냈어요. 특별히 조선시대 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됐다라고 그러죠. 콜레라라든가 뭐 장티푸스 등등 수질 오염으로 인한 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 물이 이런 것들로 오염돼 있어서 그래요. 병도 모르고 그냥 죽어갔다는 거죠, 그때는.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해결을 했는데, 하지만 어쨌든 물 말고 공기라든가 직접 접촉에 의한 전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Oxygen Demanding Waste라는 건데, 산소가 필요한 폐기물들. 산소가 필요한 폐기물들 중에 특별히 유기물질들 있잖아요. 유기물질들, 음식 덩어리들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미생물이 와서 분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분해하는 미생물들은요, 얘네들은 산소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호기성 균이라고 합니다. 호기성. 한자로 봐야 될 텐데, 좋아할 호자예요. 공기를, 산소를 좋아하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해해 주는 건 좋은데, 분해해 주는 동안에 산소를 마구마구 먹어버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오염, 또 다른 오염원이 되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산소를 얘네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있는 산소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물 속에서 산소를 먹어야 돼. 물고기들, 다른 수초들, 얘네들 또 어떻게 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다 유기물을 넣으면요. 물고기가 죽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플랜트 뉴트리언트, 나뭇가지, 낙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뭐 비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은 올게닉 케미컬인데 위에 나와 있는 그냥 올게닉 컴파운드 말고 여기는 이제 특별히 화학약품 종류, 화학적인 처리가 되어 있는 고분자 덩어리 같은 것들, 말하자면 기름, 가솔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죠. 유기물질들이지만 얘네들은 또 분해가 안 돼요. 호기성이고 뭐 이런 균들이 들어가봤자 얘네들은 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이죠. 이노올게닉 케미컬, 무기물질들, 예를 들어서 염분이라든가 금속성 성분, 산성 성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디먼트, 퇴적물, 물을 이렇게 뿌옇게 만드는 흙탕물, 진흙덩어리 이런 것들. 헤비메탈 하면 중금속이죠. 중금속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 납, 수은, 아르스닉 하면 비소. 이 중금속들은요, 특별히 얘네들은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없어. 다만 얘네들을 흡수하고 분해할 수 있는 애들이 뭐냐? 주로 갈대와 같은 습지에 사는 어떤 수초들, 그런 애들이 있죠. 물과 육지 한 중간 정도에 걸쳐 사는 어떤 그런 풀들, 그런 애들이 얘네를 흡수하고 분해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것들도 지구온난화라는 일종의 오염이듯이 물도 마찬가지로 물이 지나치게 수온이 올라가면 그것도 오염이에요. 특별히 물고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온도대가 다 있어. 그래서 그 온도대가 변하면요 물고기들이 사라져 멸종돼 버려요. 그러니까 남해안 우리 한반도 근해에 물고기가 사라진 것도 한반도 근해의 온도가 더워졌다는 것들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더멀 하면 열이거든요, 열도 오염원이 되더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물의 오염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물이 오염되는 어떤 한 하천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용어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아마 조금 어려운 걸 거야. DO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OD라는 게 있어요. DO, Dissolved Oxygen. 녹아있는 산소, 용존 산소량이 되겠습니다. 용존 산소량. 그리고 BOD는 뭐냐?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으로 필요한 요구되는 산소량이라는 얘기니까 뭡니까?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렇죠? BOD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물에 녹아있는 것보다 필요한 양이 더 적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난 요만큼 필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 문제 없죠? 여기도 문제 없죠. 파란 선이 위로 올라가면 문제 없어요. DO가 BOD보다 더 높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역전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왜 그렇겠어요? 갑자기 BOD가 확 뛰어버리네? 왜 그럼 여기는 산소가 많이 필요할까? 아까도 얘기했죠. 산소를 먹어치우는 미생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바로 유기물 쓰레기들을 분해하기 위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 얘네들이 이걸 분해를 해야지만 물이 또 정화가 되니까. 근데 분해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산소를 너무 많이 빨아먹어. 그러니까 그 산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 물고기나 수초들은 다 죽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도시에서 나오는 이런 포인트 소스도 있죠.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유기물 덩어리예요. 음식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에 들어가서 분해를 한다. 산소량을 엄청 먹는 세균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어가고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중국의 한 하천의 모습인데 이미 하천의 기능을 거의 잃었다라고 볼 수 있죠. 표면은 거의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거의 이제 거죽을 이룬 것 같고, 존 빌이라는 또 아저씨 사진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이분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심장병에 이제 치명적인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한 8년 정도밖에 수명이 없다 이런 진단을 받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워싱턴 주의 햄크릭이라는 근처에 그 시골 마을에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마지막 8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딴 거 자기가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 다만 그 마을에 이제 조금 이제 오염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변에다 나무 심는 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자기가
나무 심고 가꾸는 거 그런 것들이 그래도 후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기가 이 세상에 남은 어떤 마지막 의미가 아니냐 해서 그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네. 근데 나무를 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햄크릭이 또 경관과 환경이 살아났어요. 더 중요하게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건강이 회복되고 심장의 치명적인 질병이 또 낫게 됐네. 그래서 건강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기를 all sustainability is local. 모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로컬, 지역적인 거다. 한마디로 뭡니까? 유엔한테 맡겨놓고 정부에게 맡길 게 아니라 결국은 지역에서 움직임을 가지는 의식을 가지는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는 데부터 시작해야지 유엔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기구 너무 이런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 뽀대 있고 뭐 거대한 컨퍼런스 룸에서 뭐 이렇게 카메라 받으면서 뭐 멋진 얘기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솔직히 유엔이 뭐 큰 모토는 내놓고 뭐 큰 패러다임은 이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실효를 거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되게 빈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또 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경 보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도 그걸 로컬하다는 거고 로컬하다는 건 결국 뭐냐? 결국 인디비주얼 개인의 움직임이 결국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죠. 그 앞장에서 나와 있었던 누굽니까? 버터플라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여기서도 이제 개인의 어떤 움직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호수가 오염되는 것들 이전 어떤 다른 장에서도 다뤘었죠. 유트로피케이션 하면은 과다하게 영양분이 유기물이 많이 강이나 호수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인데 여러분 이거 최근에 잘 알고 있죠. 뭐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적조, 녹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적조나 녹조나 동일한 현상이에요. 색깔만 달라. 다만 동일한 그 조류 물 위에 떠 있는 일종의 어떤 플라크톤 종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민물에 사는 거는 녹색이고요. 바닷물에 사는 건 적색이야.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생기냐? 바로 부영양화로 생기는다라는 거. 부영양화. 부영양화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필요 없는 영양분이 너무 부해 많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이상한 조류들의 과대한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들이 또 산소를 빨아먹음으로써 물속에 물고기들을 또 이렇게 숨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균형 잡힌 해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4대강 사업이 뭐 필요하다 안 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겠지만 사실 이 녹조류나 적조류 같은 거는 그 물의 속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물의 속도랑은 상관이 없고 다만 과영양화, 그러니까 이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영양분의 양에만 비례하더라는 거야. 근데 물이 빠르게 되면요, 빨리빨리 흘러가니까 적어 보이는 거고, 물이 천천히 흘러가면 우리 눈에 잘 뜨이고 당장 밀도가 높아지니까 많아 보이는 건데, 뭐 생태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물의 속도랑은 관련이 없더라는 거야. 빨리 떠내려가면 어차피 적조가 되는 것뿐이고 전체적으로 생기는 조류 양은 상관없더란 얘기예요. 근데 4대강 사업에서 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녹조가 생기고 물이 완전히 썩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긴 아니고 다만 좀 그런 것들이 4대강 사업을 놓고 보는 어떤 정치적인 논쟁 가운데 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팩트는 팩트대로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도시화가 된 많은 강들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도시화가 된 유역을 가지는 유역의 도시화가 된 많은 강들이 이 부영형화, 유트로피케이션 때문에 적조녹조 현상을 공통적으로 앓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유기물들을 완전히 강에 버리는 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유기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강 속으로. 결국 그래서 이런 부영향화 그 다음에 녹조 적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녹조나 적조를 갖다가 적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강 유속을 일부러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보를 철거해서 강 유속을 빠르게 하면은 다 떠내려가니까 뭐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 하구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그대로 모이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최근에는 이 녹조 같은 경우도 이걸 잘 모아서 고체화하면 또 이게 연료가 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채취해서 좀 연료로 쓸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죠. 넘어갑시다. 지하수가 오염되는데 지하 그라운드 워터 폴루션 지하수가 오염되면 땅 속에서 오염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걸 또 어떻게 정화를 하니? 굳이 하려면요 우리가 그 물을 퍼내서 정화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돼. 근데 누가 그 일을 해주겠어? 특별히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DDT 같은 화학약품들 그런 것들이 쓰면요 궁극적으로는 조금씩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켜요. 또 중금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분해가 안 되고 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점점 스며들어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방사능성 물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하수층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땅 위에서 하는 활동들이 그리고 땅 속에 묻어놓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찔끔찔끔 내려와가지고 결국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자 지하수는 또 그래 어떻게 돼? 옆으로 레터럴리 커넥티드야. 옆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염되면은 여기는 나는 뭐 멀리 있으니까 괜찮지가 아니야. 내가 쓰는 지하수도 언젠간 오염되더란 얘기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래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도 이제 막아야 되고 당연히 오염을 막아야 되고 클린업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뽑아내서 정화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근데 이걸 누가 해주겠냐라는 거야. 너무 이론적이고 뜬금없죠. 최근에 또 이제 뭐냐면 일종의 어떤 나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얘네들을 정화시키는 지하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미생물 또는 심지어 나노봇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을 정화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 개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일단 당장 우리가 마실 물들이 중요한데 마실물 아프리카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발스트가르트라고 독일인인지 뭐 네덜란드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요 라이프 스트로라는 걸 만들었죠.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한 요게 인터넷에서 저도 하나 구매를 해놨는데 이게 한 1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 하나만으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서 이걸 빨아들임으로써 웬만큼 식용수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들인데 특별히 아프리카처럼 정수 시스템이 없고 굉장히 척박한 땅 그런 데서 이런 걸 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어떤 학교에 뭐 지진 나고 그러면서 이게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개 사놨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지구상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물과 관련된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땅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바스트 가르트라는 이분이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해내신 거죠. 한 10,000원 정도 돈으로 3개월 정도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뭐 대단한 거죠, 그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그런 분야죠. 적정 기술. 솔직히 이런 개인용 필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뭐 이분이 굳이 그 첨단 기술이어서 이분이 뭐 애써서 개발한 걸까? 아니야. 대기업이나 어떤 대기업 연구진에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술 개발의 타겟이 이들 아프리카 애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자, 그들은 버려두고 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기술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이렇게 제3세계의 전체 문명 수준을 끌어올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이 되기도 한다. 그런 모토에서 이제 하이테크뿐 아니라 중간 정도의 기술을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해서 제3세계를 돕자라는 것들이 이제 적정 기술의 취지가 되겠죠. 먹는 물에 대해서 또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미 바틀드 워터 시대가 됐죠.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나라도 대부분 여러분들 병에 들어있는 PET 병에 들어있는 정수된 물을 들고 있죠. 근데 이게 또 파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정수된 생수병들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통계들이 많이 나왔어. 약 40% 정도는 수돗물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약 30% 정도는 오히려 오염돼 있더라. 그렇잖아요. 병 안에 들어있는 물인데 그게 고여있는 물인데 한참 보관한다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까? 오염될 수 있죠. 또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본 건 뭐냐면은 미세 플라스틱 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명한 종류의 생수를 갖다가 한 300종류를 모아놓고 런던의 한 연구실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90 몇 프로 거의 대부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생수로 하는 물들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깨끗한 물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수돗물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씀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PET병이 나타나죠. 우리나라에도 아마 1년에 그 PET병이 생수 관련으로 생기는 것들이 억개 단위 일거리 한 몇 억개 된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제가 1억 5천만 개인가? 얼마나 많은 또 미세 플라스틱 이것 때문에 재배출이 되겠어요. 큰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 깨끗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수돗물을 안 마시고 대부분 바틀드 워터, 그러니까 PET병에 들어가 있는 정수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사실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또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마침 제가 있었던 대학에 그 당시에 그 논쟁이 있으면서 그 뒤에 갑자기 이제 시민사회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냐면은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수돗물을 그냥 평범하게 마셨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있던 미생물학을 전공하시는 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좀 시민사회 운동도 하고 약간 바바리 코트도 입고 다니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어. 이렇게 뭔가 우수에 잠긴 듯한 지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시민운동도 하고 텔레비도 많이 나오는 뭐 그런 토론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 딱 선언해버린 거야. 신문에 막 기고하고 토론을 막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돗물 못 먹는데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카운터파트가 되는 그 당시 환경부 장관하고 또, 또 우리 학교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수질 정화랑 관련된 전공을 하는 교수가 이제 거기에 반론을 펼친 거죠. 수돗물이 지금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안전한 정도고 전 세계로 볼 때는 그 정도면 너무나도 안전한 물이다. 뭐 수돗물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한 100년 정도를 꾸준히 마셨을 때 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 뭐 30만 분의 1 그 정도인 확률을 가지고 발암 물질이다라고 그러는 것들은 맞지 않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되면 생수 나름대로의 위험성이 또 새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 수돗물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그분들이 이제 대항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런 논쟁에서는요.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렇게 언론과 미디어에서 조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좀 더 집중을 받고 조명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물론 대학생들이 요새도 그렇지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언론에 잘 나오고 좀 말빨록새가 멋지게 좀 보이는 뭐 그런 분들에게 또 의견이 쏠리기 나름이죠. 저도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그 바바리맨 교수님 그분이 하는 말에 많이 공감을 하고 했는데 자 그러고 나니까 어쨌든 그 뒤에 나라 분위기가 싹 변해가지고 급격히 수돗물에서 생수병으로 문화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는 다 생수병을 마시더라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과연 진짜로 환경을 궁극적으로 유리하게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바바리맨 교수님이었겠느냐? 아니면은 수돗물이 안전하다 비교적 한 그 교수님이었겠느냐? 사실은 꼭 전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 생수병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고요. 생수병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또 다른 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문화가 아예 일반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떨 때는요, 당장 환경을 위한 거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위한 거가 서로 간에 모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이끈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또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야. 자, 무조건 파퓰리즘적으로 뭐는 오염됐으니까 나쁘고 뭐는 절대로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당장은 안전한 쪽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전체 오염의 총량은 더 늘릴 가능성들도 없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정치적으로 이끄는 리더들은 항상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수돗물 문제 또는 생수병 문제에서 나타나는 또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다도 오염되고 있는데요. 뒤에 가다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닷물 플로리다 근처 이제 남쪽 바닷가 근처가 바닷물이 이렇게 특별히 산소가 부족한 경우 별로 없는데 강이나 이런 데만 이제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워낙 오염물질, 유기물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강하고 있어도 바다 주변도 이제 용존산소량이 너무 적어지는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미국도 한번 이렇게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가끔가다 유조선이 한 번씩 폭발하는 바람에 바다를 그냥 온갖 이렇게 기름으로 다 덮어버리죠.
이게 우리나라 태안 바닷가에 있었던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미 한 거의 10년 됐네요. 10년 넘었네. 2007년 8년 뭐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태안 우리나라 충남 태안에 그 삼성 뭐 관련된 어떤 배 하나가 이제 유조선이 이렇게 난파하는 바람에 서해안 전체가 그때 이렇게 막 기름으로 덮였었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선배들 되는 사람들 여기 자원봉사 가가지고 이 기름 걷어내기 지금도 모래를 파다 보면 이 검은 퇴적층이 남아 있다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바다를 갖다 크게 오염시키는 거대한 이제 사건들이 되고 있죠. 자, 바다 생태계 오염에 대한 얘기들 쭉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별히 바다 오염, 해안 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바다 오염과 관련해서 특별히 또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은 뭐 이 거대한 쓰레기 섬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세 개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누가 가서 치워줄 거 이거? 누가? 미국이? 러시아가? 뭐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기 어떤 일본인 해양학자가 가서 여기 있는 쓰레기들의 국적을 갖다 조사해보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 쓰레기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니까 거기 보면 아직 마크가 붙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 마크만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희한한 게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술집에서 만든 술집에 어떤 그 상호가 붙어 있는 뭐 무슨 단란주점이 붙어 있는 라이터가 나오더라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쓰레기도 어떻게 흘러 가가지고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쓰레기 섬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이 쓰레기가 이제 섬이 아니라 거의 대륙이 돼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인류 사회의 또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막기 위한 법령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물을 일단은 자연 상태로 돌려보내기 전에 또는 우리 사람들이 마시기 전에 항상 결국 그 물을 정화를 해야 되겠죠, 정화. 그래서 정화를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도시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저분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폐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환경적인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3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septic tank 우리가 정화조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primary sewage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secondary sewage treatment 생물학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별게 아니고요. 우리 폐수 있잖아. 폐수를 갖다가 처음에 바로 정화를 해버리면 안 돼요. 일단은 거기에 좀 떠다니거나 뭐 그런 건더기들이 있어요. 건더기들은 가만 놔두면 언젠가는 얘네들 가라앉아가지고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유기물이겠죠. 거기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겠죠. 걔네들은 따로 이렇게 슬러지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는 뭐냐면 찌꺼기를 대충 가라앉게 걸러내는 단계.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한 정화조예요. 정화조가 별게 아니고 우리 주택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폐수들, 화장실에서 나온 물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둬서 건더기를 바닥에 가라앉게 하는 그런 단계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비교적 물만 남은 걸 가지고 세컨더리 처리를 하는데 세컨더리도 사실은 여기에는 2단계 에어레이션하고 클로린 디스인펙션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세 가지 단계로 우리나라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 호기성 처리. 그 다음에 이제 혐기성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소독. 클로린이죠, 염소. 이렇게 보통 3단계로 걸쳐져 있다라고 그래요. 호기성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기물들을 갖다 분해야 하는 그 미생물들은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산소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하는 애들, 걔네들을 동원해서 일단 어떻게 됩니까? 유기물을 막 분해를 해. 그러니까 산소가 모자라게 됐지, 이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근데 얘네들이 온전하게 분해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좀 남겨놓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리글렌 성분이 들어간 어떤 그런 것들은 얘네들이 충분히 분해를 못하고 또 남겨놔. 그럼 2차로 또 혐기성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 산소로 하면 즐거워해. 산소가 필요 없어 얘네들은. 다만 그런데 얘네들이 동원되면 얘네들은 또 암모니아 가스를 막 만들어. 그러니까 물이 오래 썩으면요 거기서 암모니아 냄새 막 코를 찌르는 냄새가 막 나는 것들이 바로 2단계로 동원되는 얘네들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오면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얘네들은 호기성 미생물들이 분해를 못한 애들을 2차적으로 분해를 해줘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굉장히 썩는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클로린, 염소를 써가지고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염소 냄새가 우리가 보통 아는 수돗물 냄새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그 3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3단계라고 그러면 실제로 이것까지 치면 4단계가 되겠죠. 1, 2, 3, 4단계가 되겠죠. 4단계를 거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뭐 적당히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로 돌이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은 찌꺼기들은 또 바로 뭐 땅속에 묻기도 하지만 이거를 또 발효시켜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온 메탄가스를 또 연료로 쓰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의 재활용이 또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또 정비해 나가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냐면 또 이렇게 친환경적인 화장실 그러니까 퇴비화된 화장실인데요. 물을 안 쓴 화장실도 나오고 있죠. 별게 아니고 이 응가를 하는 곳에다가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다가 뭐라 그러죠? 톱밥 정도만 뿌려놔도 실제로 여기서 바로 유기물들이 분해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성들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 거의 냄새가 안 난대요. 그래서 물을 쓸 수 없는 곳에는 이렇게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데서는 특별히 또 어떤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냐면 리빙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리빙 머신. 살아있는 기계라 그러니까 이건 뭐지? 로봇인가 막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말한 뭐 정화조에서부터 1단계 생물의 처리, 2단계 생물의 처리, 3단계 염소 표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다 기계적이고 생화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의 힘을 그대로 빌려서 하는 그런 정화 방식을 우리가 리빙 머신이라고 그래요. 존 터드라는 사람이 개발했어요. 뭐냐? 뭐 정화조 정도는 그대로 쓰겠죠? 근데 남은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초를 이용한다라든가 인공 습지를 이용한다라든가 또는 자잘한 물고기나 부유 생물을 이용한다라든가 해서 결국 자연적으로 정화를 하는 건데 실제로 독일의 어떤 아파트 단지를 가면요. 그 단지 한가운데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이런 유리로 된 구조물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이 쭉 따라 흐르면서 자연 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에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 단지 내에서 모두 정화해서 돌려보내겠다. 이런 모토로 세워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연적인 대안으로서의 어떤 정수 방법이 되겠죠. 자, 물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테마들과 소재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기술을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 이제 노벨 몬상이라도 타게 된다는 정도로 그리고 당장 백만장자가 되고 남다를 정도로 물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여기에 또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단계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물에 대한 연구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평생을 또 한번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들도 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